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주로 싱글 큐빅 게이트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위주로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그게 그 구현하는 방식은 저희가 그 양자역학에서 그 주로 다루는 방식 중에 하나, 그 두 개의 에너지 레벨이 뭐 이렇게 그 나눠져 있다고 할 때, 그 뭐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 익사이트 스테이트가 있으면은 그럼 여기 사이에 에너지 차이 또는 주파수 차이를 보통 오메가 서브 2G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레이저를 꼭 반드시 그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고 일부러 저희가 그 약간의 이런 차이를 둔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저희가 디투닝이라고 부르고 뭐 델타라고 쓰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쏘는 레이저의 어떤 주파수를 뭐 누라고 적기도 하고, 그다음에 얘네 간에 원래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 차이를 뭐 오메가 서브 2G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할 때, 그럴 경우에 보통은 저희가 라비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그 처음에는 전자가 여기 에너지에 있는데 이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그 여기에 처음에는 그 전자가 있을 확률이 뭐 100%로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전자의 현재의 양자 상태를 마치 뭐 저희가 그 전에 큐비트를 적었듯이 이 결국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와 익사이트 스테이트의 이런 중첩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초기 상태는 뭐 CG에 뭐 시간이 0초일 때, 예, 그 다음에 예, 여기에 예, 시간이 0초일 때, 그때 예를 들면은 전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은 얘의 절대값의 제곱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익사이트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은 얘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겠죠. 예,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실제로 여기다가 예, 이렇게 제가 누라고 적은 것처럼 저런 그 어떤 레이저를 쏘는데 레이저의 주파수가 누다. 예, 이럴 경우에 그럼 얘는 실제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뭐 슈레딩거 방정식의 뭐 디테일까지는 제가 쓸 상황은 아니긴 하겠지만, 예,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이 되는 예, 이와 같은 예,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얘의 양자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걔가 뭐 시간 t가 지난 다음에 양자 상태를 제가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예, 뭐 당연히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그 다음에 관심 있는 거는 그 도대체 이런 값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 거를 저희가 계산할 수 있었고, 예, 그거를 저희가 지난번에 시간에 그 간단하게 보여줬던 게, 예, 이거 한참 예, 오늘 강의 못해는 그거를 한참 뒤에서 나가지고 좀 다시 쓰기가 좀 그렇긴 한데, 예, 뒤에서 나올 때 다시 얘기를 하긴 할게요. 예, 그래서 그,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시간에 따라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예, 그거를 나타낸 게 바로 그 라비 오실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얘의 앰플리튜드의 제곱과 그다음에 얘의 앰플리튜드의 제곱이 서로 교차가 되면서 계속 그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라비 오실레이션이라고 불렀고, 그게 일종의 저희가 그 싱글 큐빅 게이트를 구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싱글 큐빅 게이트를 다르게 기술하면은 뭐 이런 블락 스퀘어가 있을 때 그 결국에는 제가 여기를 뭐 익사이트 뭐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하고 여기를 익사이트 스테이트를 나타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저희가 뭐 어떤 뭐 X 오퍼레이터를 가한다라는 뜻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그 X축으로 정의된 이런 축이 있을 때 제가 처음에 그 그 블락 스피어에서 현재 큐빗을 나타내는 이런 벡터가 여기라고 했으면은 X 게이트를 가한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로테이션, 그러니까 마치 요 스피어에서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랑 같은 효과였죠. 그래서 뭐 이런 로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Y 게이트를 통해서라면은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뭐 큐빗이 있을 때 이걸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큐빗이 꼭뭐 뭐둘 중에 하나의 뭐 북극이나 남극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임의의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리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현재 양자 상태를 나타내는 벡터를 얘네들의 축에 대해서 뭐 180도 돌리는 거, 뭐 그런 걸 저희가 뭐 X 게이트, Y 게이트 아니면은 하다마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이런 축을 중심으로 뭐 180도 돌리는 거, 예, 그런 식으로 다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보통 한 게이트를 가는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뭐 그런 거를 따로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뭐 순식간에 돌아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얘네들이 돌아가는 그 물리적인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따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푼 솔루션을 저희는 일반적으로 라비 오실레이션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뭐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명확하죠. 왜냐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요 블락스피어를 따라서 계속 띵띵띵띵 돌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있는 파퓰레이션이 그러니까 그 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 아니면 익사이티브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 하면 그 확률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그 증가했다 줄어들었다 그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그 오실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보통 저희가 이런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이 있는 이런 큐빅들을 다룰 때는 사실은 라비 오실레이션이 거의 모든 대부분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뭐 투 큐빅 게이트도 구현할 수 있고 싱글 큐빅 게이트는 당연히 지금 이런 식으로 구현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C 게이트는 약간 좀 특별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C 게이트를 어떻게 구현하냐는 약간 뭐 그러니까 그 구현하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통 라비 오실레이션을 굳이 뭐 이 블락스피어 상에서 정확하게 기술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라비 오실레이션 방정식을 쭉 풀면은 나오는 솔루션을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이게 로테이션을 하긴 하는데 어떤 축을 중심으로 로테이션을 하냐 하면은 축이 여기 보통 저희가 그 만약 이런 스피어가 있으면 이거를 뭐 적도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면은 그, 그 회전축이 보통은 이 적도상에 어디에 나타나는 예, 이런 경우에 오실레이션만 직접적으로 구현 하다마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만약 예를 들면 하다마드 게이트는 여기에 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 여기 있는 축으로 매핑을 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면 하다마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생겨 있는 축을 중심으로 뭐 180도 돌리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또 어떻게 분해를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는 축을 일단 45도를 딱 돌리면은 이 축을 여기 X축에다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축을 여기 X축에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X축을 중심으로 180도 돌리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마이너스 45도를 돌리면은 마치 이게 그 전체적인 효과는 여기 있는 축을 중심으로 해서 180도를 돌린 예, 그런 효과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게이트로 분리를 해가지고 보통은 저희가 이쪽 축에 있는 애들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분리하는 거를 뭐 저희는 뭐 오일러 앵글이라고 뭐 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뭐 제트넷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얘를 여기다 돌린 다음에 여기서 돌리고 다시 돌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제트 게이트는 약간 좀 특별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뭐냐면은 저희가 실제로 여기다가 제트 게이트를 가하지 않고 뭐 제트 게이트가 할 역할은 결국엔 저희는 여기에 뭐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있을 때 이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앞에 있는 어떤 상대적인 페이스를 그만큼 추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약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희가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컴퓨터로 제어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치 여기다 제트 게이트를 가해주는 대신에 제트 게이트를 가했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게이트들이 어떻게 변형돼야 될지를 그냥 약간 동치관계의 그런 회로들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그 다음에 컴pen세이션 해주는 형태로 네, 그런 식으로 보통 구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런 거를 로테이션 시키고 할 때 결국에는 얘를 뭐 180도 돌리느냐 100도 돌리느냐 뭐 그거는 결국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얼만큼 오랫동안 레이더를 쏴주냐 아니면 뭐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주냐 그런 것들이 결정을 하는데요. 얘들을 사실 정밀하게 컨트롤한다는 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저희가 얘가 정확하게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오차도 다 누적이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오차를 줄이는 게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뭐 에러 커렉션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저희가 뭐 적어도 디지털 컴퓨터에서 계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CPU가 뭐 잘못 설계되지 않나?
걔네들은 그러니까 정확하죠. 뭐, 아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쯤에 실제로 인텔이 한번 CPU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계산해서 어떤 숫자 계산이 정말 계속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거 다 리콜해주냐 마냐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예, 근데 보통 그런 일은 더 이상 거의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예,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는 이제는 뭐 완벽하다라고 거의 사람들이 가정하고 쓰는 거고, 예, 그럴 경우에는 얘는 이걸 돌리는 거를 그냥 오히려 저희가 계산상으로만 누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반영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보통은 구현합니다. 그래서 싱글 큐빅 게이트는 그냥 라비 오실레이션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투큐빅 게이트는 그 각각의 물리계들마다 다 구현하는 방법이 너무나 천차만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경우를 다 커버할 수는 없고, 일단 그래서 제가 뭐 이온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예, 설명하려고 지난 시간부터 쭉 설명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 게, 뭐 이 부분을 아마 얼마나 이해했는지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어떤 입자가, 예, 뭐 계속 얘기했듯이 뭐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질량 M을 가진 이런 입자가 있는데 얘가 뭐 스프링에 묶여 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얘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진동하는 주파수가 존재하겠죠. 근데 그 현상을 저희가 양자역학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양자역학을 배우고 하면은 제일 초반에 배우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긴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라는,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 문제를 보통은 많이 풉니다. 근데 이거를 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얻게 되는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결론이,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는 마치 저희가 이런 그 원자 내의 에너지 상태가 디스크리트하게 쪼개져 있듯이 이 진동하고 있는 그 상태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도 사실 이렇게 쪼개져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정확하게 정수배로 늘어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뭐 보통은 뭐 n 플러스 뭐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결론을 내리는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여기에 그 어떤 마치 어 에너지가 계속 증가하는 거를 마치 어떤 그 파바 오메가라는 어떤 에너지를 가진 그런 입자가 하나씩 증가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삶에서 직접 느끼는 게 광자라는 개념이라고 했죠. 광자는 정말로 저희가 그 싱글 포톤 디텍터 같은 거를 쓰면은 단일 광자를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검출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정확하게 저희가 카운팅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그런 개념들이 약간은 좀 일반화시키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그 고전적으로 볼 때는 진동하는,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 하는 모션마저도 얘가 사실은 진동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그냥 연속적으로 막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0개, 그러니까 0, 1, 2, 3, 4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치 카운팅할 수 있는, 예, 그런 식으로 증가한다고도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광자랑, 그러니까 포톤하고 거의 그러니까 1대1로 매핑을 시켜가지고 포논이라고 저희가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전반부에서 설명할 때는 그 주로 포논의 관점을 같이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포논을 여전히 이 감이 잘 안 오긴 할 텐데, 마치 광자 같다라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광자는 어쨌든 저희가 개수를 이제는 받아들이는 게 그래도 그나마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서, 예, 매핑을 시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예, 근데 이 포논마저도 이게 그 양자화가 된다고 할 때 몇 가지 약간 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단일 그냥 질량 하나짜리만 있다 하면은 얘는 그냥 우리가 그럼 얘의 바이브레이션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뭐 디스크리트하게 증가하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제가 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도 계속 설명을 했듯이 저희가 보통은 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온이란 말은 거꾸로 하면 얘네들이 각각의 전하를 띤 입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긴 거를,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입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전에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런 전하를 띤 입자를 어떻게 포획하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막 뭐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예를 들면 이런 전화를 띤 입자가 있을 때 저희가 이 주변에다가 그 전기장을 설계를 잘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뭐 RF를 어떻게 가하고 뭐 그런 조건들을 잘 맞추면은 얘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포획할 수 있는 이펙티브한 어떤 포텐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예, 그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실 거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똑같은 전하를 띤 입자를 하나 더 넣는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이펙티브한 포텐셜은 기본적으로 모든 전하를 띤 입자에 대해서 똑같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들이 그 같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겠지만 당연히 서로 같은 전하를 띤 입자 두 개가 서로 만났다. 그럼 얘들이 그 합쳐질 리는 없겠죠. 그래서 얘들끼리 서로 미는 청력이 존재하고 그 와중에 밖에서 포텐셜이 막 밀어주는 예, 그런 힘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결국에는 어떤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어떤 안정적인 그런 어떤 그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다 밀어주고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얘들을 다 밀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얘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미는 예,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졌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상태를 예,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얘를 약간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를 약간 움직였다가 만약에 제가 이걸 탁 놓는다. 그러면 그냥 생각만 해봐도 얘도 열심히 이쪽으로 힘을 가하고 얘도 이쪽으로 열심히 힘을 가하고 있으니까 얘가 마치 이 근처에서 그 용수철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입자처럼 흔들릴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시죠. 그런데 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만약 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얘도 덩달아 흔들리는 게 일반적인 저희 상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그 물론 이거를 아주 큰 범위로 막 저희가 땡기고 그러면은 그 모델이 약간 깨지겠지만 저희가 얘를 아주 작은 범위에서만 흔든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들은 거의 선형적으로 그냥 이런 모델로 분사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생각했던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이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예, 얘를 움직이면 이 옆에 있는 애도 당연히 힘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그 청력을 느끼고 있는 애들이니까 얘 움직임이 얘 그러니까 영향을 줘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기처럼 여러 개로 막 포획을 하면은 걔들 사이에 이런 식의 여러 개의 입자들이 서로 다 뭐 그 용수철로 연결돼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아마 처음 생각하면 이거 왜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 해볼 때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오히려 여기서 제가 요걸 하나를 당기면 그러면 얘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옆에 있는 애들 저 연결돼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게 그 현실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그게 문제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아서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이온 트랩이 다른 시스템들보다 되게 강점을 가지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그래서 얘들이 오히려 하나만 제가 움직이고 나머지 다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는 그거는 쉽게 동의가 되는 거죠. 왜냐면 다 저렇게 서로 그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꼭 용수철의 형태로 그 모델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엔 저게 보통은 저희가 쿨롱 포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 전하를 띤 입자들끼리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죠. 다 서로 영향을 주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치 이게 하나의 용수철이 연결돼도 어떤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듯이 이렇게 여러 개가 연결돼 있어도 얘들이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는데 이때는 그 공진하는 주파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입자의 그러니까 이 질량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 진동수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두 개짜리를 제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얘네들에 해당되는 보통 고유한 진동 주파수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하나는 얘네들이 서로 마주보는 이렇게 흔들리는 주파수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주파수는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이런 종류의 주파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저런 용수철 문제를 풀었을 때 각각의 입자들의 어떤 솔루션을 구했다 하면은 그 솔루션들은 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요런 모션과 요런 모션의 슈퍼포지션 형태로 항상 그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사실은 예전 수업에서는 좀 열심히 풀어가지고 그때 그 동영상 여기다 올려놨었는데 예, 이번 학기에는 이걸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따로 못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때 그러니까 예전 강의를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그 두 개의 주파수 모드로 분해가 되고, 근데 일반적인 개별적인 입자의 움직임은 걔네들의 그 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계속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히려 여기서 하나만 움직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여러 개를 동시에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쉬운 문제다라는 거. 그다음에 걔네들이 움직일 때 여러 가지의 그 공진주파수를 가질 수는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뭐 양자역학적으로 이거를 제어를 잘하면은, 그러면 저는 특정한 주파수로만 얘네들이 흔들리게 하고 나머지 주파수는 흔들리지 않게 뭐 그런 컨트롤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여러 개의 이런 그 공진 주파수를 그러니까 뭐 특정한 제가 공진 주파수를 가지면은 얘네들이 막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흔들릴 텐데, 그 각각의 주파수들에 대해서 이 에너지 모드를 따지면은 여기서 원래 처음에 저희가 했던 이런 단일 질량의 이런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쫙쫙 쪼개듯이 얘네들이 같이 집합적으로, 그러니까 컬렉티브 모션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걔네들의 포논도 저희가 개수를 다 하나하나씩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약간 좀 확장이 돼야 돼서, 그러니까 처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뒤에 거를 보면은 뒤에 마지막에 그 단계를 보면은 오히려 약간 또 직관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한번 약간만 좀 받아들이고 한번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그러니까 현재 저희의 그러니까 상황을 양자역학적으로 그나마 좀 기술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그 어떤 원자 내에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상태가 있고, 그거를 나타내는 어떤 양자 상태를 기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했던 이런 표현인데, 근데 저희가 마치 하나의 큐빗을 더 더하면은 그 다음에 얘네 전체의 양자 상태를 기술하는 양자역학적인 포멀리즘은 텐서 프로덕트를 하듯이, 제가 아까 이 진동하는 얘네들을 이제 포논이라는 그 개념으로 다루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포논 자체도 저희가 양자역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포논의 양자 상태랑 그 다음에 개별적인 원자의 양자 상태는 독립적인 거죠. 그러면 걔네들을 동시에 기술하려면 이렇게 그 텐서 프로덕트로 연결해 주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생기는 바이브레이션 모드가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텐서 프로덕트로 쭉 연결해서 저희가 그 후식을 적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 뭐 사용할 뭐 노테이션 개념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그 그러니까 그 뭐 원자의 그 양자 상태, 그 다음에 여기에는 포논의 양자 상태, 바이브레이션 대신에 그냥 V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기술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단일 원자가 저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원자가 있다. 그러면은 개별적인 원자들은 자기 자신 안에 그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얘에 해당되는 양자 상태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원자에 아니면 두 번째 이온에 해당되는 양자 상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바이브레이션 모드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쭉 다 그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형태, 뭐 이런 식의 노테이션을 좀 쓰면서 그 게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근데 그 전에 약간 그, 아, 그리고 여기서 약간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뭐, 뒤에서 다시 또 몇 번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브레이션 모드는 하나의 이온이 그 독점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그 같이 움직이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마치 고전적인 컴퓨터에서 생각해보면은, 고전적인 컴퓨터에서 뭐 고전 컴퓨터에 딱 보면은 뭐 CPU가 있고, 그다음에 뭐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뭐 디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와의 어떤 인터랙션을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주변 장치들이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CPU랑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른 연산이 필요하니까 직접적으로 패스를 만들어 놓지만 그 외에 나머지 디바이스들은 서로 그 CPU와 그 디바이스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 아니면 디바이스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1대1로 다 연결하려면 너무 그, 그 설계도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기판도 복잡해지니까 보통은 저희가 사용하는 개념이 버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모든 디바이스들이 버스에 다 경로가 연결돼 있고 그 버스를 통해 가지고 서로 디바이스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식의 개념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네들이 동시에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공유한다는 거는 이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일종의 버스처럼 저희가 정보 교환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그 양자 컴퓨터를 만들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뭐 100개의 그 큐빗이 있으면은 100개의 큐빗들 간에 다 1대1로 오퍼레이션이 가능해야 되죠. 원래는 시나 게이트 같은 걸 하려면 그러니까 2큐빗 게이트를 하려면은 걔네들 간에 직접적인 인터랙션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을 다 전선으로 연결한다. 예,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복잡도가 확 늘어나죠. 그럼 그거를 해결하는 가장 그러니까 그 이온 트랩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했냐면 어차피 얘들이 포논 모드를 공유하고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을 공유하고 그 바이브레이션은 양자 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마치 그 바이브레이션 모드 아니면 포논 모드를 그 일종의 양자 버스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이온에 들어있는 양자 상태를 먼저 포논의 양자 상태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전환을 시키면은 그 포논의 양자 상태가 바이브레이션이니까 모든 애들이 다 동시에 느끼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컨트롤 큐빗이 있으면은 컨트롤 큐빗에 들어있는 양자 상태를 먼저 바이브레이션 모드에다 옮기면은 그러면 모든 그 이온들이 다 그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보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다 자기 자신들이 거기에 그 바이브레이션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 바이브레이션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타겟 큐빗으로 사용하고 싶은 애의 양자 상태를 바꾸면은, 그러면은 걔가 그 컨트롤 큐빗이 0이었는지 1이었는지를 같이 정보를 가지면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뒤에서 보일 텐데, 일단 전체적인 개념은 바이브레이션이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브레이션 처음에 생각하면은 얘가 되게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좀 안 좋은 애처럼 생각하는데, 뭐 많은 문제들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저주로 보였던 문제들이 축복으로 보이는 약간 그런 상황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 모델링을 좀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제가 결국엔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여기에 그 어떤 원자가 있는데 원자가 뭐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얘가 어떤 바이브레이션 모드랑 같이 결합이 돼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그럴 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은 얘가 뭐 컨트롤 큐빗이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양자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 버스에 해당하는 양자 상태가 소기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통 이거를 n은 0, n은 1, n은 2 해가지고 뭐 이제 n이 여러 개의 양자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제가 얘의 양자 상태를 0으로 초기화 시켜 놨다고 가정하면은 처음에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하고 싶은 게 뭐라고 했냐면 원자 내에 들어있는 양자 상태를 포논의 모드로 매핑을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하고 싶다는 게 결국에는 그, 어, 원자에 들어있는 양자 상태는 더 이상 없어지고 대신에 여기에 들어있는 알파와 베타라는 정보를 예를 들면은 포논이 0인 상태의 개수가 알파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포논의 개수가 1인 양자 상태가 베타가 되도록 하면은 그러면 이게 그 원자에 들어있던 정보를 포논의 모드로 그러니까 그 일종의 전달한 게 되는 거죠. 마치 그 저희가 CPU에 들어있는 정보를
다른 어디 뭐 USB 디바이스에다 보내기 위해서 먼저 버스에다 실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만약에 이게 고전 컴퓨터였다면은 당연히 원래 있던 상태가 그대로 여기 복사돼서 여기도 알파 베타 여기도 알파 베타가 나타났겠지만 얘는 노클로닝 세어림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정보를 잃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훨씬 더 그러니까 양자 상태는 적합한 모델인 거는 알 수 있겠죠. 그럼 과연 저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 개념은 생각보다 꽤 예, 단순하진 않지만 예, 재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여기 제가 그 뭐 투레벨 아톰이 있을 때 얘의 양자 상태, 그러니까 얘의 상태를 한번 제가 여기다 적어 볼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익사이트 스테이트에 에너지가 있는데, 근데 저희가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게 얘가 그 포논 모드를 가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의 양자 상태, 그때 얘의 에너지 상태를 얘기할 때는 그럼 포논이 0일 때 그때의 양자,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인데 포논이 0이 아니라 포논이 1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전체 시스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전체 시스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얘의 에너지는 요 그 원자에 의한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바이브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약에 그 포논이 1인 양자 상태의 에너지를 여기에다 같이 그려본다면 얘는 얘랑 똑같은 게 아니라 요게 그냥 쭉 가면 여기라면 얘는 여기에서 약간 에너지가 올라가 있는 상태. 예,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보통 저희가 이렇게 포논 모드로 하면은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차이가 다 파바 오메가 V, 파바 오메가 V로 이렇게 쪼개진다. 예, 이게 결국에는 그 포논 한 개가 가지는 그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 차이가 플러스 V 형태만큼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포논이 1인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그린 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인데 포논이 한 개인 경우만 그렇지만 당연히 익사이트 스테이트인데 포논이 한 개인 경우에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똑같이 저희가 그려보면은 여기에 그 오메가 V만큼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익사이트에, 그 다음에 여기에 포논이 한 개인 이런 에너지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확장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이,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무한하게 이런 그 약간 사다리 구조가 막 있을 텐데, 뭐 일단 당장 관심 있는 거는 한 요 정도 수준에서만 충분하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아까 요렇게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 그림만 가지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익사이트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 뭐 한 알파 제곱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 한 베타 제곱 정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여기다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생각을 잘 해보면은 저희가 그 라비 오실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보통 라비 오실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 주파수 차이, 정확하게는 뭐 오메가 2G에 해당되겠죠. 이만큼에 해당하는 레이저를 저렇게 막 쏘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런 그 제가 주파수를 가진 레이저를 쏜다는 거는 파바 오메가 2G의 만큼의 그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여기 흡수되거나 아니면 걔를 방출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양자 상태를 여기로 보내고 싶다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당연히 여기서부터의 여기 차이는 오메가 섭 2G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 차이는 오메가 섭 2G 마이너스 만큼의 이 정도의 에너지 차이죠. 그래서 제가 레이저를 여기에 공진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여기에다가 공진 주파수를 딱 맞춰서 쏘면은 그럼 얘는 여기로 못 내려가거든요. 왜냐면은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강제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을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와 얘 사이에
라비 오실레이션이 막 일어난다고 봐야 되고요. 그럼 동시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보면은 얘도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더 낮은 애가 있었다면은 당연히 여기로 막 라비 오실레이션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포논이 0개까지는 저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개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이거는 뭐 양적학을 쭉 해야지만 나오는 얘기라서 제가 뭐 왜 그래야 되는지를 더 이상 뭐 직관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는데 그냥 그 광자가 마이너스 1개 약간 그런 개념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그 포논이 마이너스 1개라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서 얘는 실제로 라비 오실레이션을 돌 그런 그 대상이 없는데 비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공진이 맞는 에너지 레벨이 존재하니까 얘네 사이에서만 쭉 라비 오실레이션이 돕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애를 제가 여기로 보내려면은 라비 오실레이션이 정확하게 여기 있는 애를 여기로 보내고 여기 있는 애를 여기로 보내는 그만큼의 그 뭐 레이저를 쫙 쏴주면은 그러면 여기 있던 주파수가 여기 있던 에너지가 여기 있던 전자의 에너지가 여기로 다 옮겨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는 보통은 뭐 여기서는 뭐 사이드 밴드라는 표현을 쓴 게 이게 그 뭐 통신이나 뭐 그런 거를 보면은 저희가 여기다 쏘는 거는 원래 딱 그 가지고 있는 그 중심 주파수에 해당되는데 근데 이 중심 주파수랑 똑같이 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주파수 차이를 줘가지고 저희가 이런 거를 그 레이저 그 뭐 주파수를 만드는 거를 보통은 저희가 사이드 밴드라고 보통 많이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이런 거를 사이드 밴드 트랜지션이라고 보통 부르고 결국에는 사이드 밴드 트랜지션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가 될 것이냐는 그냥 이 그림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 밑에 있는 애가 하나 더 늘리고 싶다 하면은 원래 필요했던 그 주파수보다 오메가 섭 V만큼 더 많은 주파수를 쏘면은 그럼 요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그만큼 더 적은 애를 쏘면은 이렇게 하나씩 줄어든 애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픽처를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은 이게 일어나는 게 너무나 쉽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라운드랑 n이 0인 상태가 예, 그라운드랑 n이 0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그라운드랑 n이 0인 상태 앞에 원래 붙어 있던 알파가 그대로 전달이 된 겁니다. 그에 비해서 만약에 얘가 제가 이걸 잘못 썼네요. 네,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인데 그 n이 0인 상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원래 앞에 붙어 있던 이 개수가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그라운드 곱하기 n이 0인 상태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익사이트 스테이트일 경우에 n이 0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처음에 시작했지만 저희가 여기다가 여기만 딱 맞는 그런 그 레이저를 쏘면서 라비 오실레이션을 돌리면은 그럼 여기 있던 모든 그 파플레이션이 여기 있던 모든 확률이 여기로 전체적으로 완전히 그 전달이 되는 그걸 확인할 수 있고 그거를 저희가 표현하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인데 그 포논이 1인 이 상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드밴드 트랜지션을 정확하게 이용하면은 제가 여기 있는 애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개의 이온들이 쫙 동시에 포획이 돼 있는데 얘가 포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얘에 해당되는 어떤 바이브레이션 그러니까 얘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있는 바이브레이션 모드가 있어가지고 그 포노 모드랑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또 다른 어, 또 다른 이온을 이렇게 같이 동시에 포획을 하면은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준 거는 이 컨트롤에 해당되는 얘가 얘와 결합을 해가지고 원래 자기 자신에 저장되어 있던 양자 상태를 여기로 일단 전달한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뭐 물론 좀 복잡하긴 한데 질문 있나요? 예. 파괴라는 표현보다는 예, 그냥 옮긴 거죠.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오히려 저기 노클로닝 세어렘의 위배가 되죠.
예. 왜냐면 여기에 그 서로 커플링이 될 다른 에너지 상태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여기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n-1이란, n이 -1이라는 애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n을 저희가 0으로 초기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해당하는 애가 없는. 예, 만큼 줄어들어, 그러니까 작은 애를 써야죠. 여기요. 아, 그러니까 물론 그게 그 디튜닝이 0이 아니라 하더라도 갈 확률은 당연히 존재하는데 이게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저희가 이걸 오퍼레이션 얼마나 빨리 하냐 그거랑 관계가 있거든요. 이걸 되게 빨리 하면은 이게 약간의 그 불확실성이 모호해져 가지고 그래서 여기로 내려갈 수는 있는데 그걸 천천히 해주면은 그러면 이게 여기에 갈 확률을 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뭐 저희가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얼마나 빨리 하냐면 그런 것들은 다 저런 그 그러니까 저런 걸 보통 저희는 up resonance transition이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진이 아니라도 트랜지션이 되는 거. 그래서 그 확률은 저희가 그 다른 파라미터들로 약간 튜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하죠. 보통은 저게 갈 확률을 얼마 이하로 맞추고.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서 보이는 픽처는 되게 1차적인 픽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이 맞았을 때 정확하게 일어나는 그런 그림을 일단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좀 모델링을 좀 더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깐 이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하면은 제가 여기서 보이려고 하는 거는 뭐 궁극적으로 시나게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이려고 하는데 시나게이트를 뭐 시스템들에 따라서는 뭐 다이렉트하게 구현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까지 봤던 경우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더 물리적으로 연산이 쉬운, 구현이 쉬운 그런 게이트로 보통 많이 바꾸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사용하는 그 분해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식은 저희가 뭐 시험에도 몇 번 있나? 뭐 그래가지고 많이 지금쯤은 익숙할 텐데 아니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 관계를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꼭 이거를 시나게이트를 꼭 이렇게 다른 애를 뒤집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은 뭐 하다마드 게이트는 어떻게 구현할지 저희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컨트롤드 C 게이트만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를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근데 컨트롤드 C 게이트가 하는 일은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둘 다가 일일이었을 때만 이 앞에 있는 페이스를 바꾸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페이스를 안 바꾸면은 그러면 이게 구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을 저희가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제가 설명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왜 이거 안 뒤집었냐 하지 말고 페이스가 뒤집히냐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저희는 여러 개의 이용 큐빗이 쭉 있는데 이 중에 제가 n번째를 예를 들면 컨트롤로 생각하고 n번째를 타겟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한다 생각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n번째 큐빗에 지금 제가 여기에 n번째 큐빗 제가 아까 여기 그린 것처럼 원래는 처음에 n번째 큐빗에 익사이트 스테이트와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양자 상태에 인코딩이 돼 있었던 어떤 양자 정보를 제가 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만들어버리고 대신에 폰온 모드에 알파 베타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여기다가 라비 오실레이션을 시켜버리면 여기 있던 모든 그 확률이 여기로 다 전이가 되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고 보통 그런 걸 저희는 파이펄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라비 오실레이션의 이런 커브를 그렸을 때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얘가 0이었는데 뭐 100%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하면은 여기에 보통 파이 뭐 물론 이거를 뭘로 해석하냐에 대해서에 따라서 뭐 2분의 파이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게 뭐 원자 물리에서 하는 컨벤션에 따라서 보통 이만큼 파퓰레이션이 100%까지 옮겨간 거를 저는 보통 파이펄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런 노테이션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던 파퓰레이션이 완전히 여기로 옮겨가게 하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한 거는 그라운드랑 그 다음에 폰온이 제로인 경우엔 변하지 않게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익사이티드랑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오퍼레이션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제가 방금 저기다 쓴 것처럼 여기는 뭐 알파 베타를 제가 다르게 썼는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희가 양자 상태를 정확하게 그 포논에다 매핑을 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들어있던 양자 정보를 그 포논 한 개짜리의 양자 정보로 바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생각해보면 되게 그 신기한 상태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사실 중첩일 가능성이 꽤 높은데, 뭐 여기처럼. 근데 그러니까 여기처럼.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얘기는 얘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 포논 제로랑 그다음에 포논 1이 중첩이 돼 있다는 거는 포논이 0이란 거는 얘가 바이브레이션 안 한다는 뜻이고 포논이 1이라는 거는 얘가 바이브레이션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이런 두 가지 상태가 그 물리적으로 실제로 바이브레이션 하는 그 상태가 중첩이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 고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태긴 하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충분히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고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제가 여기다가는 여기 있는 첫 번째 큐빗 아니면 컨트롤 큐빗의 양자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렸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타겟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에 이제 타겟 큐빗이 있는데 얘의 양자 상태를 또 생각해 보면은 얘도 당연히 타겟 큐빗이니까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익사이트 스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얘가 실제로 가질 수 있는 그 포논의 양자 상태도 뭐 0개짜리도 있고 아니면은 그다음에 그 포논이 이만큼 올라간 하는 그 그라운드랑 n이 1인 경우 그 다음에 얘에 해당되는 익사이티드랑 그 다음에 n이 1인 경우 그 외에도 쭉 더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일단 요 안에서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면은 요게 0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상태는 저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처음에 컨트롤은 그라운드였고 그 다음에 타겟이 익사이팅 스테이트 아니면 뭐 이런 스테이트는 컨트롤도 익사이트 그 다음에 타겟도 익사이트 아니면 얘는 타겟은 그라운드인데 컨트롤은 익사이트였던 스테이트 네 가지 조합이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 저기 이 두 개의 큐빅과 그 다음에 포논의 스테이트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사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이 세 가지의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기 있던 모든 정보를 여기로 옮겼기 때문에 뭐 요거를 포논의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컨트롤 큐빅의 정보로 볼 건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그 포논의 정보로 볼지는 뭐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이고 근데 어쨌든 그 저희가 8가지 경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4가지 경우만 따지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더 이상 그 컨트롤이 자기 정보를 자기 큐빗 안에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브레이션을 얘와 얘가 동시에 공유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막 이렇게 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포논 1이라고 얘기한 거는 실제로 여기도 포논 1이에요. 대신 당연히 그라운드일지 익사이트일지는 두 번째 큐빗이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거죠. 그것까지는 좀 구별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 이렇게 에너지 4개 있으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할 건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이게 그 원자인데 원자 안에는 에너지 레벨이 이거 두 개 외에도 훨씬 많은데 저희가 그냥 일부러 간략하게 바이너리 그러니까 큐 비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개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 정도 더 있는 거를 좀 추가로 고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걔를 제가 옥실리어리 스테이트라고 해서 A라고 쓰고 그러면은 얘의 양자 상태를 N은 0인 이런 상태를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도 똑같이 이런 애가 있겠죠. A와 그 다음에 N이 1인 경우 그 다음에 뭐 더 있겠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여기다 그 공준 주파수를 맞출 거는 더 이상 여기다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만큼 좀 떨어진 여기다 맞추려고 해요. 자, 여기다 맞췄다는 뜻은 그럼 얘와 얘는 여기까지 그 라비오 슬래시를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서 멈출 수도 있는데
제가 할 건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공진주파를 가하면서 라비 오실레이션이 2파이가 되도록, 다르게 얘기하면 얘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끔. 근데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하면은 나머지 애들은 사실 갈 데가 없는 게, 당연히 여기는 원래 파퓰레이션이 없었던 애였고, 뭐 여기 네 가지 경우만 있었는데, 그 제가 요렇게 그러니까 얘와 얘를 맞춘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애한테 맞췄기 때문에 그 이 네 가지 중에서 뭔가 어디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고, 나머지 애들은 다 에너지가 안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 익사이트는 여기에 해당하는 다른 애가 매칭된 애가 없고, 얘가 그나마 가능해 볼 수 있는데, 아까 쟤랑 약간 비슷한 논리에 의해서 하려면 여기에 n이 마이너스 1짜리가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애가 없기 때문에 얘도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오게. 근데 왜 다시 오냐? 그것도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러면 막 여기다 보내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한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또 라비 오실레이션에 약간 좀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갔다 온 애랑 갔다 오지 않은 애가 차별적인 그런 보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거를 그래서 이걸 라비 오실레이션을 제대로 설명해야지만 제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게 라비 오실레이션에서 저희가 구하는 건 결국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이런 파퓰레이션이 움직이는 걸 얘기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 후식으로, 그러니까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다 넣어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하면은 이러한 관계식이 나와야 된다는 건 뭐 쉽게 유도가 되는 건데,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저희가 솔루션을 풀어보면은 그냥 제너럴한 솔루션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서 가정하는 거는 공진주파수, 그냥 디튜닝이 0, 다르게 하면 공진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 얘가 가지고 있는 꽤 재밌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만약 이거 블락스피어 입장에서만 그림을 생각한다면, 블락스피어에서는 얘가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오면은 그럼 원래 양자 상태가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여기다가 그 수치들을 다 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원래 있던 개수에 비해서, 원래 시작할 때 개수가 요거였으면은 끝나면은 다시 요걸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얘들 앞에 다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한 바퀴를 삥 돌고 나면. 그러면 저게 진짜 완전 우리가 원래 상태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블락스피어 상에서 사실은 두 바퀴 돌려야 돼. 그래야지 부호가 마이너스가 두 번 나와가지고 그래서 원래 상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라비 오실레이션을 한 바퀴만 돌리고, 블락스피어 상에서 한 바퀴만 돌리고, 예, 그 다음에 끝내면은 저희가 특정한 한 번 갔다 온 그 양자 상태만 부호를 가지게 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게 하고, 나머지는 원래 부호를 유지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저희가 이 네 가지 경우, 예, 여기 있는 네 가지 경우 중에 얘만 양자 방태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를 유지하는 이런 방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컨트롤드 C 게이트랑 거의 유사하죠.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은 게, 아까 저희가 원했던 거는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두 개가 익사이트일 때 그때 마이너스를 갖는 거였는데, 얘는 컨트롤은 익사이트인데 얘는 그라운드가 익사이트, 그러니까 0 상태인 경우가 마이너스를 가졌으니까 뭐 약간 다르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마지막에 보정이 되는 게,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뭐여야 되냐면, 저희가 여기까지 하면 이게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컨트롤에 있던 정보를 버스에다 옮겨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이 마이너스지만, 마지막에 저희가 게이트 오퍼레이션이 끝나면은 원래 컨트롤 큐빗이 가지고 있던 정보를 다시 복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 바이브레이션 쪽에 남아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애를 다시 여기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가진 라비 오실레이션을 마지막 남은 부분을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가해주면은, 예, 그러면은, 예, 다시, 예, 이런 식으로 돼서 얘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예,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다 됐는데, 이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입장에서는 얘가 여기까지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도 일종의 라비 오실레이션 한 바퀴 돈 거라고, 그러니까 한 바퀴 돈 거에 해당돼서 전체적으로는 얘가 추가적인 마이너스 부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마이너스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컨트롤 큐빗이 익사이트였던 이 두 가지 경우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요 과정을 거치면서 마이너스를 둘 다 갔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여기 잘못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되고 여기만 마이너스가 추가적으로 붙어서 익사이트만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나머지 애들은 부호를 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컨트롤드 C 게이트를 구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처음으로 이온 트랩에서 제안했던 방법이고, 뭐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 이걸 제안했던 사람들이 시락솔로인데 이 사람들이 약자를 쓰면 CG라서 컨트롤드 C랑 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원래 그 뜻은 아니었고, 예, CG 게이트라고 보통 얘기하면은 시락솔로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이온 트랩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이트는 이 CG 게이트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얘는 이해하기는 되게 쉬워요. 그나마 이렇게 설명하면은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면은 얘가 요구하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무조건 이걸 완벽하게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맞춰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하는 게 사실은 그 기술적으로는 약간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이트는 올모스론 쓴 게이트를 사용하고, 근데 얘는 제가 여기다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게 예, 여기서는 뭐 포논의 뭐 코런트 스테이트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실 솔직히 이 과목의 범위를 너무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학부 양자역학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그 정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냥 저런 거를 쓰면은 좀 더 로버스트하게, 그러니까 에러에 좀 더 민감하게, 덜 민감하게, 예, 그렇게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만 정도 할게요. 혹시 여기 CD 게이트에 관련돼서 뭐 질문 또 있나요? 네. 예, 그러면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구현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뭐 이거는 예를 들면 저희 연구실에서 몰모소런스 게이트를 뭐 구현했던 뭐 이 과정인데, 뭐 이 디테일한 건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했던 건 뭐였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그, 어, 시락 솔로 게이트 같은 경우에 얘가 해주는 게 컨트롤드 C 오퍼레이션에 해당되는데 얘는 좀 다른 오퍼레이션이라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00 상태로 시작하면은 00-11에 해당되는 이런 예, 밸류 스테이트를 만드는 뭐 그런 게이트인데 얘도 마치 아까 저희가 컨트롤드 C 게이트 앞뒤에다 뭐 하다마디를 가하면은 결국에는 C나 게이트로 매핑이 가능하듯이 얘 같은 경우에 저희는 보통 XX 게이트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게이트 앞뒤에다 또 뭐 이것저것 싱글 큐빅 게이트 몇 개를 가하면은 컨트롤드 게이트랑 컨트롤드 낫 게이트랑 똑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쉬운 걸로 예, 저희는 보통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온 트랩 장치를 만들기도 하고 이거를 제어하기 위한 뭐 별도의 디지털 컨트롤을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여러분들 많이 써봤을 뭐 이런 키스킷 같은 것도 구현을 그러니까 연동을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잡을 보내면은 뭐 연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IBM 거보다 훨씬 더 구리지만 그래도 아주 간단한 웹 인터페이스 같은 것도 구현을 해놔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 연구실 거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쓸 수는 없고 만약에 관심 있다 하더라도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연구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접속도 못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구현들은 다 가능하고요. 저희 연구실 걸로 따로 백엔드 만들어가지고 예, 그냥 키스킷에 연동을 할 수도 있었고 예,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걸로 돌렸을 때 뭐 라비 오슬레이션 이런 거 다 구현이 가능했고요. 예, 뭐 다른 벤치마킹 같은 것도 해봤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런 그냥 간단한 웹 인터페이스 만들어서 뭐 사실 얘가 하는 것은 별거 아니죠. 그냥 이 그래픽하게 쭉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런 돌리면은 실제로 얘가 그냥 키스키 코드 만들어서 그래서 키스키 잡을 그냥 저희 쪽 백엔드에다 돌리면 그 결과를 받아서 다시 보여주는 이런 거를 예,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잠깐 약간만 시간이 남아가지고 양자 네트워크 관련해서 약간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예, 보통 그 그러니까 뭐 이온 트랩으로 이거에 관련된 또 구현을 좀 할 수 있어가지고 보통은 저희가 양자 암호 시스템의 제일 큰 한계라고 보통은 얘기하는 게 거리 제한인데 뭐 이거는 제가 예전 수업에서도 몇 번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저희가 보통 단일 광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BB84 프로토콜을 하겠다 그러면 예, 단일 광자가 광선을 통해서 막 전달되는데 중간에 막 흡수가 되고 예, 그래서 보통은 많이 사라지죠. 그래서 저희가 단일 광자를 보낼 때 제일 큰 문제가 그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서
광자가 도착할 확률이 너무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사실 에러랑 구분이 안 되는 순간까지 오거든요. 그럼 그게 보통은 그 BB84의 그 거리 제한이라고 그냥 정의를 하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그 현재 기술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트러스티드 리피터라고 해서,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중간에 디지털 전환해서 다시 리피트한다,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양자암호의 가장 큰 개념이 끝에서 끝에까지 완전히 양자역학적으로 연결이 돼서 그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사실 중간에 디지털 디바이스를 놨다는 거는 얘가 해킹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그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데, 예, 뭐 상용화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저렇게 디지털 릴레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극복할 방법이 없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게, 예, 실제로 양자 얽힘을 이용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만약에 되게 먼 거리에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먼 거리에 떨어진 양자 얽힘 상태를 이용해서 거꾸로 얘네들 간에 그 텔레포테이션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별 상태를 측정하고 이 결과를 그냥 그 디지털 정보로서 먼 데까지 보내면은, 디지털 정보는 사실 이제 뭐 전송하는데 에러는 거의 없으니까, 그럼 저렇게 하면은 저희가 완벽하게 큐빗 하나의 양자 상태를 저쪽으로 보낼 수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 차라리 그걸 측정하면은 그럼 그게 일종의 비밀발사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럼 다시 여기서 질문은, 단일 광자 보내는 것도 어려운데 양자 얽힘을 저렇게 멀리에 생성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거를 구현하는데도 결국엔 다시 예, 단일 광자를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그 예, 비슷한 한계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저희가 그 인탱글먼트 스와핑이라는 걸 배웠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거리에서는 양자 얽힘을 만드는 게 그 거리에 제한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먼 거리까지 보내려면 얘가 어텐션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성공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단거리에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단일 광자를 이용해서도 양자 얽힘을 전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구간으로 쭉 나눈 다음에 얘네들 간에 먼저 양자 얽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벨 상태 측정을 잘 통하면은, 그럼 여기에 원래 로컬하게 좀 가까운 거리에 한정되어 있던 양자 얽힘을 장거리로 확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은 중간에 리피터를 잔뜩 두면은 되게 먼 거리에 있는 애들도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그러는 방금 얘기했던 그 먼 거리까지도 양자 상태를 전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그럼 양자 암호의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얘를 약간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고 할 때 뭐 다들 보셨듯이 지금까지 현재 상태도 그렇고, 그 결국에는 저희가 하나의 노드 안에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그 그 큐빗의 개수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죠. 예, 그래서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전 컴퓨터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러면 걔네들을 그게 그냥 물리적인 한계라고 볼 것이냐 했을 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양자 원격 이동을 잘만 이용한다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양자 방태를 더 멀리에 있는 그 다른 노드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한 연산을 하고 다시 가져오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큐빗의 개수를 막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자 얽힘을 그 꼭 양자 암호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국한할 게 아니라 양자 컴퓨터의 어떤 스케일을 늘리는, 예, 그 방식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자 얽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예, 왜냐하면 양자 얽힘을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 모티베이션을 충분히 준 거고,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원거리에 그 양자 상태, 그러니까 먼 거리에 떨어지는 양자 얽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예전에 제가 뭐 광자로 뭐 그렇게 얽힌 광자상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 뭐 그 얘기를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그리고 뒤에서는 좀 다시 설명을 하긴 할 텐데, 그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광자들끼리 얽힌 상태는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그 얽힌 상태를, 아니면 광자에 들어있는 양자 상태를 양자 메모리에다가 매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어떤 연산을 하든지 그러려면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양자 메모리에다 저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광자를 그 보통은 그 스테이셔너리 큐빗에다 매핑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지 않고, 여기서 사용하는 건 그냥 완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그냥 약간의 그 절차를 한번 그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온 큐빗을 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큐빗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온의 그 안에 있는 이런 투레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여기 옥실러리 그 스테이트가 있듯이 여기에 또 다른 양자 상태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요 두 개의 이온을 얽히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뭐 초기화를 다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공진되는 그런 레이저를 쏘는 게 아니라 요 위까지 연결되는 그런 레이저를 딱 하나 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결국엔 라비 오실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얘가 위쪽으로 딱 익사이트 해야 되겠죠? 뭐 꼭 라비 오실레이션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광자를 받아서 얘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유지가 보통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얘가 떨어진다는 건 다들 잘 알죠? 그러면 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얘가 떨어질 때 두 가지 옵션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 또는 밑에 있는 애로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당연히 에너지 보존이 만족이 돼야 되니까 그때 광자가 튀어나오는데, 이때 튀어나오는 광자의 주파수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다른 에너지 레벨로 떨어지니까 당연히 광자의 에너지도 달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양자 상태를 생각해 보면,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직 0과 1인, 0인지 1인지를 측정을 안 했거든요. 그럼 얘는 사실은 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1 상태로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같이 나온 그러니까 1 상태로 떨어졌을 때 그때 나오는 이 광자의 주파수를 저희가 얘기를 하면은 얘가 뭐 1에 해당되는 이런 주파수를 가진 광자가 튀어나온 걸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얘는 그 원자는 0 상태로 갔는데, 그럼 그때 나오는 이 광자의 에너지가 뭐 오메가 누라는 이런 광자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의 형태를 딱 보면은 무슨 모양이죠? 벨스테이트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구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파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저희가 두 개의 광자가 구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 중에 저희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가 얽힌 상태. 예,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그림상으로 본다면은 첫 번째 이온과 거기서 튀어나온 광자가 자동으로 얽힌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이온과 여기서도 광자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 이온과 이 광자 사이에도 얽힌 상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여기 있는 두 개의 이온이 얽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쫙 보면 알겠지만 얘들 간에 얽힘을 하려면 뭘 하면 될까요? 가운데서 벨 상태를 측정을 해주면은 그러면 인탱글먼트 스와핑이 일어나면서 맨 끝에 있는 두 개의 이온이 얽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이 두 개의 광자를 벨 스테이트 메저먼트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튀어나온 광자를 광선면에다 놓은 다음에 같은 중간에서 뭐 빔 스플리터를 가지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그 동시에 얘네들이 도착했는지, 예, 이걸 측정하면은 이게 사실은 벨 스테이트 측정의 이퀴벌런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벨 스테이트 측정이 100% 항상 다 그 성공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고, 얘들이 이렇게 동시에 양쪽으로 쪼개서 측정이 돼야지만 저게 벨 스테이트가 제대로 측정이 되고요. 나머지 경우에 막 같이 몰려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 경우에는 약간 확률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긴 한데, 문제는 저희가 이게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마지막에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저희가 저렇게 얽힌 방제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측정을 했더니 코인서스가 안 나왔다. 그러면 저희는 그 트라이는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초기화를 시키고 다시 트라이를 하면은 이게 성공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성공하기 전까지는 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까지 여기다 따로 정보를 저장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얽힘이 성공할 때까지 막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리피터 형태로 계속 그 앞에다가, 예, 뭐 예,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성공할 때까지 막 돌리면서 동시에 그 옆에 쪽에서도 성공할 때까지 막 돌리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병렬적으로 이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성공하는 시간들은 거의 다 비슷할 거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다 끝날 거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는 벨 상태 측정은 이거는 그냥 저희가 퀀텀 게이트 오퍼레이션으로 그냥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훨씬 더 쉬운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게 다 예, 저희가 양자 중계기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그러니까 뭐 이 비슷한 프로토콜은 이미 한 10년 전, 10몇 년 전에 딴 데서 되긴 했는데 저희도 이 비슷한 거를 좀 하려고 몇 년 전에 좀 트라이 했었고 그래서 약간 이거에 약간 좀 심플리파이된 버전으로 뭐 홍우맨달 간섭 실험이라는 걸 했었는데 뭐 사실은 이거는 디테일한 거는 예, 시간이 없고 지금 뭐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 뭐 이런 비슷한 실험을 했을 때 저희가 예측하는 뭐 이런 코인시던스라든지 이런 걸 다 측정할 수 있어가지고 예, 뭐 이런 예, 그래서 예, 실제로 저 실험을 했을 때 저희가 예측했던 뭐 그런 결과를 다 얻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저 실험을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예, 앞에서 보였던 이런 실험을 다시 약간 뭐 변경을 시켜가지고 원래 해야 되는 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많이는 못할 것 같고 이 양자 위성 기반으로 양자 얽힘 분배하는 거 약간만 잠깐 설명해 보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 두 개의 양자 메모리가 얽힌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였고 근데 예전에 제가 잠깐 설명했던 거는 오히려 이런 위성 안에 그 어떤 광자쌍 얽힘 광자쌍 발생 장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다 분배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던 게 뭐 2017년도에 중국에서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쪽에서 했던 뭐 이런 실험에 대한 동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예, 제가 뭐 이거를 약간 강조한 이유는 얘네가 자기네가 이 위성에다 막 이 새로운 뭐 어떤 거를 넣어서 했다 막 그런 식으로 논문에 열심히 잘 써놨는데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제가 예전에 그 박사과정 때 제가 개발했던 스킴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쓴 거라서 그래서 이 방식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이 방식으로 많은 그런 위성 같은 거 개발하거나 아니면 광자성 받을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광자쌍 발생을 얽힌 광자쌍을 만들고 싶은데 보통은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뭐 잘 알려져 있는 게 이렇게 스판테니어스 파라메트릭 다운 컨버전 뭐 자발매기 하향 변환이라고 해서 뭐 이름은 복잡하지만 딴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 크리스탈이 있는데 이런 크리스탈에다가 제가 레이저를 이렇게 쏴주면은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레이저가 그냥 통과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레이저가 각각이 다 그 개별적인 광자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광자가 두 개의 광자쌍으로 그 쪼개지기도 합니다. 근데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그 스판테니어스 그러니까 그걸 저희는 보통 달 매개 하향 변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예, 이때 당연히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물리적인 법칙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다른 색깔로 표시한 이유가 얘는 주파수가 높은 애고 그러니까 펌프는 주파수가 높은 애고 나머지 두 개는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의 광자의 합은 주파수의 합은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에너지의 합이죠. 에너지의 합은 원래 들어왔던 광자 하나의 에너지와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광자들은 사실은 얘네들이 다 운동량을 가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합은 원래 들어오고 있던 광자가 가지는 운동량의 합과 같아야 된다. 합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의 운동량과 같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을 그린 게 이게 뭐 그냥 대충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운동량 입장에서 본다면 펌프 레이저는 그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 개의 광자는 약간 쪼개져서 얘네들의 결국 최종 그 운동량의 합은 그 합이 쟤랑 똑같이 도록 그냥 옆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얽힌 광자쌍을 만드는 많은 방법들이 뭐 이런 방식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아마 뭐 양자 얽힘 관련돼서 그런 뭐 글이나 그런 거 보면 아마 이런 걸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 잘 이해는 못하고 그냥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니까 이건가 보다 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제가 레이저를 쐈을 때 광자가 두 개가 쪼개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 위쪽으로 하나가 가고 하나는 밑으로 가는 거죠. 이러면은 당연히 모멘텀이 유지가 될 거잖아요. 합이. 예, 그리고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요 위로 가는 것이 어떤 애는 밑으로 가야지 서로 이렇게 계속
모멘텀이 서로 반대가 되도록 나와야, 그러니까 요 그림으로 보면 오히려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여기 나올 때는 꼭 반대에 여기가 나와야 되고, 예를 들면 여기 나올 때는 여기가 나와야 되고, 여기 나올 때는 여기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관계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기 있는 애들을 막 컬렉트 한다고 해서 이게 얽히지 않고요. 근데 여기 보면 딱 그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요 지점에서 저희가 저 결과를 딱 컬렉트를 한다면 사실은 여기 있는 광자가 요 위에 원에서 왔는지 밑에서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첩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컬렉트 하면은 그럼 저희는 양자 얽힘쌍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그 제일 처음에 제안됐던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뭐 좀 다르게 개선해가지고 했던 게 이럴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애를 만들 수 있는데 결국엔 여기 끝에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보일 건 이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모멘텀이 만족돼야 된다는 조건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열심히 잘했는데 사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아예 저거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저희는 구현을 했었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도 이런 양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기에 출력 경로가 A랑 B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예, 이렇게 A라는 경로랑 그다음에 B라는 경로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A에다 예를 들면 호리젠탈이 나오면은 B에는 버티컬이 나오고 근데 꼭 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A로 버티컬이 나오면은 B로 호리젠탈이 나오도록 이런 경우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 엔지니어링 할 수 있겠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의 그 구조를 먼저 만들었었고 여기서 이거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요 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생각해 보면요. 제가 여기다가 펌프 레이저를 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펌프 레이저를 쏘면은 여기 비선형 결정을 통해 가지고 두 개의 광자로 쪼개지거든요. 근데 이때 이 펌프 레이저가 가질 수 있는 이 편광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 게 뭐 호리젠탈 편광이 있고 버티컬 편광이 있는데 얘들 중에 호리젠탈 편광이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요. 호리젠탈 편광을 가진 레이저가 여기를 통해서 딱 들어오면은 예 그러면은 이 요렇게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요 그 편광 그러니까 폴라라이징 빔 스플리터 예 보통은 PBS라고 저희가 요약을 하는데 PBS를 통과하면은 보통은 그 호리젠탈 편광 그러니까 수평 편광은 통과를 하고 수직 편광은 반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제가 수평 편광을 넣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통과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요 비선형 크리스탈을 통과하면은 이제 두 개의 광자로 쪼개지는데요. 이때 나오는 광자가 두 개의 광자가 사실은 다른 편광 두 개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두 개의 광자로 나왔을 때 각각의 광자가 하나는 호리젠탈, 하나는 버티컬을 가지기 때문에 호리젠탈을 가진 애는 A 쪽으로 갈 거고 버티컬을 가진 애는 B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때 나온 양자 상태를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A에는 호리젠탈, B에는 버티컬. 예, 여기선 두 개가 나왔지만 이렇게 쪼개질 테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펌프를 버티컬을 쏘지 않고, 호리젠탈을 쏘지 않고 예, 여기 있는 호리젠탈 편광을 쓰지 않고 만약 버티컬을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버티컬을 넣으면은 똑같은 레이저 경로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지는 게 뭐냐면 아까는 PBS를 통과할 때 호리젠탈이면 통과한다고 했는데 버티컬은 반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가 비선형 결정을 통과하면은 다시 두 개의 광자로 쪼개집니다. 근데 두 개의 광자가 하나는 호리젠탈, 하나는 버티컬인데 근데 이제 얘네가 결국에는 요 PBS를 통과를 해야 되죠. 그래서 PBS를 만나면은 버티컬은 반사, 그다음 호리젠탈은 통과. 그러면 얘를 다시 양자 상태로 적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호리젠탈 A는 버티컬, B는 호리젠탈.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저희가 여기다 버티컬을 넣으면은 여기 나오고 호리젠탈을 넣으면 얘랑 반대가 되는데 그럼 제가 여기다 레이저를 왜 꼭 호리젠탈 또는 버티컬만 넣을 것이냐? 두 개의 중첩된 사실 뭐 중첩이라고 했지만 뭐 그냥 형광을 이렇게 딱 돌려서 넣는 거죠. 저걸 넣으면은 사실은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결과가 다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그러면 얘는 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벨 스테이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다른 거에 비해서 그때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저희가 이거를 간섭계라는 거를 만드는데, 이전까지는 되게 간섭계를 만드는 게 뭐 막스밴더 간섭계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얘네들 간의 상대적인 위상, 보통 여기에 위상을 표시하죠. 저 위상 값이 막 그 경로가 막 바뀌고 그러면 뭐 외부에서의 충격이 오고 그러면 이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이 위상 값이 막 불확실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일부러 싸냐 간섭계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간섭계를 뭐 광학에서는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적용을 했더니 그 위상이 아주 안정적으로 되는, 얘는 원래 위상을 안정적으로 하는 간섭계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저런 식의 안정적인 애를 만들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이 방식이 그 위성들을 들어갈 땐 제일 많이 사용돼요. 시간이 또 돼. 그래서 도저히 그 다음 것들은 얘기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그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이거 보면은 되게 물리적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좀 당황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 시험에는 이거는 내지 않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 범위는 그 그러니까 26번째 강의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